그럼 루저는 누구예요? 루저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미국이 일으킨 대이란 전쟁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더 걱정은 이거 코 껴서 같이 데리고 가려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난리예요. 이거 한국 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혜롭게 잘 피해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 문제 가지고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섭 장군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국 참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동맹국들을 자꾸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글쎄 그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우리 쪽에서 이런 얘기 한 사람 뭐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뭐 전한길 씨 네. 아주 논란의 핵심이 되는 사람인데 가지고 즉시 파병해야 된다. 정신없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모 의원님 네. 이거를 우리 핵잠수함 개발하는 것과 맞바꾸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그 유명하신 의원님께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네. 뭐 컴퓨터 쪽으로는 탁월하신 분인데 아니 유명한 거 그거 멍 해가지고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 아무튼 컴퓨터 쪽으로는 탁월하신데 네. 국제 정세를 보고 우리의 어떤 전략적인 태도,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아니 발상입니다. 오늘쯤은 아예 아닌가벼 철수 안 시키나? 아무튼 그런 말을 듣고서 저는 참, 이 우리나라 정치인 분들께서 조금 전략적인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공부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요. 일단 뭐 호르무즈로 파병을 한다. 지금 보면은 미국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가장 좀 우호적으로 접근하는 주변국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총리조차도 즉답을 회피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하죠. 예. 굉장히 즉답을 회피하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말을 돌려서 그 상황을 빠져나왔거든요. 우리는 우리 절대 못 가.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안목으로 잘 들여다보고 계시겠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략적으로는 정말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총리님하고 뭐 이제 외교장관하고 이렇게 다 논의를 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북한의 위협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들면서 우리가 전투부대를 거기 직접 파병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피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예전에 이라크 전 사례에서도 우리가 평화재건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란 복구라든가 시설 복구하는 그런 소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식에 최근부터 건설주들이 엄청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건설주가 뜨고 있다는 거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회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미국이 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아라고 화답하지 말고 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정도 세련미가 보이는 지도자가 더 끌어야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지.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좀 마음이 놓여요. 그냥 유럽 국가들은 딱 그냥 거절해버리잖아요. 네네.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 아니 가지. 우리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지. 도와달라 필요 없다. 아니 생각해서 알아서 좀 잘해달라. 참여해봐라. 왔다 갔다 뭔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좀 애매하게 스탠스 취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좋은 점도 있어.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딱 만나서 대담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 이제 핵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늘 그 안타깝고 저렇게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최종 상태는 한두 달 안에 핵무기를 딱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핵 잠재력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를 공식 석상에서 핵 잠재력 이라고 말하는 순간 핵의 잠재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신중하게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재래식 잠수함밖에 없어서 북한의 잠수함이 출현했을 때 또는 뭐 중국과 같은 제3국의 잠수함이 출현했을 때 우리가 쫓아가고 싶어도 쫓아갈 수가 없다. 중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계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있는데 이 폐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그게 임계치에 달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재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핵 잠수함을 운용하려면은 거기에 한 농축률 한 16%짜리 저농축 퓨얼 로드가 필요하거든요. 그 연료봉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료봉을 좀 농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세 가지 사항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마 당군 이래에 가장 잘한 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약간 보수 쪽으로 확 기울어있던 분들도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시더라고요. 보수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진보는 이번 대통령을 막 그냥 비난하기만 바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늘 원하던 걸 해냈는데 이제 그 뒤에 돌아서서는 또 뭐가 잘못됐냐 하고서 이만 따지다 보면 또 미워하고 또 나쁜 점을 잡아내려고. 그런데 이제 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설사 누군가 이제 그 파병을 한다 해도 그것 완전 다 내 지역이라면서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 무기들 여기서 저기서 하면 그거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바로 노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누가 그 허위 작전에 나서겠다고 하겠어요. 네. 자기들도 못하는 걸. 그리고 뭐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청해부대 나가 있는데 보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네, 그렇죠. 청해부대는 이게 고속정 타고 오는 그 소말리아 해적들 통제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무기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뭐 샤헤드 무인기가 날아온다 할지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온다 할지 이러면은 자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함정은 이지스함밖에 없습니다. 이지스함 출항 준비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에 몇 척 없습니다. 그다음에 몇 척 없는 것들도 이제 뭐 세종대왕함 이런 그 함정들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좀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최신의 정조대왕함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이게 뭐 모기떼 공격이라고 하던데 모기떼처럼 공격하면은 사실은 타격은 몇 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그렇죠.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논의 전혀 없이 그냥 파병해야 된다.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인들이죠. 맞아요. 이제 그거는 뭐 거의 단순하게 명쾌하게 이제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것 같고 지혜롭게 대처하자. 네네. 꾀돌이 전략을 쓰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이란 전쟁을 보면서 야 김정은이가 학습을 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이거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전쟁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인을 줄 겁니다. 첫 번째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거봐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핵 개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인정은 안 하지만 그 잠재적인 핵 보유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일부 정보에서는 뭐 60기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150기다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은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국가 역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핵무기를 개발하고 축적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야, 그 봐라. 이란 너희들 말이야. 빨리 개발을 못 해놓으니까 두드러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핵능력을 더욱더 고도화시켜야 될 거야. 이런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을 쏘더라도 중간에 요격하면 되겠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 3척 정도 가지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에는 기본적으로 이 SLBM이 6기 내지 12기까지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장착하고 이 핵추진 잠수함이 없어졌어요. 한두 척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를 타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고순도치 전략이죠.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능력 고도화 그다음에 전략 무기의 추가적인 개발 이런 것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하고 연대할 겁니다. 러시아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썩 좋은 사인은 아니죠. 어떤 그런 명분을 준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방위에 관한 야 이거 아주 암울한 또 그 추론이 가능하겠구나 싶고 또 이제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이란의 그 미사일이 디에고 가르시아 특별히 그 좀 중거리 이 미사일을 쏘는 걸 보니까 네. 그 동안에 저 능력이 있었나 했는데 이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려는 사인 아니겠어요? 네. 그게 또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란은 당연히 북한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란과 그 북한은 예전에 KN-02라는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천 기술은 우크라이나에서 간 건데요.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란하고 협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몇 개를 붙여가지고 톰포스 이렇게 추진력을 높이고 북한화된 그 추진체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추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끊임없는 그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추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뭐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000km 정도를 날아가려면 사실 우주 발사체를 써야 되거든요. 지구의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란이 디에고 가르시아를 타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야 우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우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를 발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 까불지 마.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이란의 그 비대칭 소모전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좀 교훈도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 네. 그 각 나라의 그 교훈을 뭐를 얻었을까요? 아니 저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 우리는 무인기를 개발하는데 뭐 ROC가 엄청 복잡합니다. 뭐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뭐 하니까 개발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대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할 무인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의 MQ-9 같은 이렇게 쭉 순항하면서 거기서 미사일도 쏘고 하면서 다시 복귀하고 이런 무인기 체계도 필요하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무기 체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해 왔거든요. 드론은 그런 무기 체계 아니고 뭐야? 드론은 탄약입니다. 특히 자폭 드론은 탄약이고 소모품입니다. 그럼 소모품을 우리가 엄청나게 비싸게 개발하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가다가 떨어져도 찾지 않아도 되는. 네.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서 뭐 드론 5만 대 보급 계획, 뭐 상용 드론 5만 대 보급 계획 하면서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이거 떨어지면 찾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컨셉을 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타격용 드론을 개발을 할 때 매우 저렴하게 가서 그냥 한번 쓰고 버려도 되는 것들로 다량 보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적들이 이렇게 공격해오면 우리의 다층 방어 체계를 가지고서는 또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성비 좋은 방어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레이저가 됐든 더 좋은 것은 우리도 충돌 드론, 그러니까 여기 오는 드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GPS만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추적하면서 빵 때릴 수 있는 그런 충돌 드론도 집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저비용, 고효율. 저비용. 네. 자폭을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나오더라고요. 그 드론을 이렇게 막 하면서 온갖 군데 다 얘가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 할도린 다 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드론이라고 이제 사람이 전사하는 게 아니라 네. 드론이 전사를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저가형 이제 자폭 드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네. 세대가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예. 다행히 우리 풍산이나 네. 뭐 한화 이런 데서 그 저가형 드론 생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튜브, 이게 박격포처럼 튜브에 이렇게 딱 넣어서 쫙 하면 이게 알아서 날아가는 네. 그런 무기 체계. 그리고 제가 대만을 최근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대만은 가니까 드론 발전이 놀라웠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그 우리로 치면 타스만 정도 되는 그런 그 픽업 트럭에다가 이렇게 두 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튜브형으로 딱 발사체를 놓고요. 여기에서 드론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정찰용 드론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위치 블레이드 방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탁 접고 있다가 탁 튀어나가면서 날개가 쫙 펴지는 그렇게 해서 쭉 날아가서 이렇게 정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걸 딱 보고서 야 이거는 정찰용으로 쓸 게 아니라
정찰 겸 타격용으로 같이 써야 된다. 그러겠네. 저것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한 4단급 정도에 전력화시키면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최초의 발사 시의 추진력은 뭘로 나와요, 그거는? 처음에는 가스로 가스로 밀어내고, 푸시한. 내서 나가면서 이제 그 점화시켜서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거기 그 대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전지를 쓰더라고요. 그 리튬 폴리머 전지를 쓰던데, 전술적으로 그것을 타격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는 화석 연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겠죠. 예. 뭐 수소 연료 전지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지금 쓰듯이 항공유를 써도 괜찮고. 예. 네. 무기 체계는 이거 우리 이제 대비 차원에서 살펴봤는데 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동북아를 본다면은 네.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이제 중국도 네. 야, 이 사람들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한번 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이제 소위 제1도련선, 이거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이 방어선이다.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데, 네. 여기를 강화하기 위한 태세도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 문제가,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미군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안보 보고서를 보면,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의 핵심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웨스턴 헤미스피어는 뭐 다 아시다시피 남북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그린란드까지 포함하는 거기에서 핵심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경찰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제1도련선 바깥으로 중국이 나오는 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는 한반도 방어에 투입하기보다는 중국 견제에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한반도 방어 이제 관심 없다는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동맹을 정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관행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맞아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자칫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간다면 우리 동북아 정세도 굉장히 요동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은 오히려 좋겠어요, 이번에. 중국은 훨씬 좋죠. 예.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함으로써 그렇죠. 중국은 대만을 강제 복속시킬 수 있는 명분을 일단 확보했다는 게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여론도 너무 악화되고 이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지금까지 계속 때리고 뭐 비난하고 모욕 주고 한 것들이 쌓여서 동맹들이 어느 순간인가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미국의 편을 들 것인가 중국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어정쩡한 자세로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죠. 맞아요. 어정쩡한 자세로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네, 가장 지금은. 높습니다. 네. 최근에 뭐 조자룡이 헝칼스도 그냥 난리 치다가 네.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란 네. 말이에요. 지금 또 전장에서 막 똥볼을 차대니까 지금 이제 중국한테 이러다가 눈만 끔뻑끔뻑하고 이게 아닌가요? 뭐 이런 꼴 되면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 리더 자격을 이제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전략적 개편도 이제 가능하다.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정상들이 협력을 계속 하겠죠. 이번에 이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뭐 예. 방중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 전쟁이 거기까지 빨리 끝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하는데 불리한 입장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네. 그 전략 무기를 쭉 생산하는 데 있어서 히토류가 지금 절대 필요한데 히토류 지금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든 카드가 좀 더 많죠. 그럼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시진핑이 양안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협상을 하려고 하면은 대만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우리한테 줘 이게 아니고 야 너희들 대만에 지금 무기 지원하잖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랄지. 이런 식으로만 나아가더라도 앞으로 양안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한 명은 자꾸 욕하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 사람하고 야, 너 좀 가만히만 있어. 어? 방해만 하지 마라. 누가 나중에 승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잘못 가고 있어. 미국이. 예. 하여튼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최고의 승자는 러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는
전쟁이 지금 상태로 끝나더라도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은요, 지금 전쟁이 다 끝나면 내일부터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던 유조선들이 쫙 나와가지고 석유 공급이 쫙 재개되고 유가는 이제 막 떨어질 거야. $50까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4주 지나면은 유전에서 이렇게 석유를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석유를 뽑아 올리면은 이 저장 시설이 필요하지. 지금 저장 시설이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뽑아낼 수가 없어요. 스위치를 잠궈야 됩니다. 아하. 잠그게 되면 이게 4주가 지나면은 석유가 우리는 휘발유를 생각하는데 이 원유가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말라버립니다. 맞아. 말라서 이거를 다시 뽑아내려면 이거 다 꺼내서 분해해가지고 새롭게 뚫어가지고 다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한 비용이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바로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 당장 끝나더라도 세계 각국 그 중동에서의 석유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뭐 유가가 앞으로 야, 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는 앞으로 고공행진을 1, 2년 동안은 계속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셰일 오일 뭐 개발도 하겠지만 셰일 오일이 그 채산성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생산이 잘 안 되거든요. 매장량은 많지만 그러면 바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 좀 제재 풀어줄 테니까 석유 좀 많이 생산해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분 확대를 요구하겠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측근이 그 한국이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은 매우 스마트한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쪽으로 이렇게 석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계속 뭐 전투 장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러시아는 굉장히 그거를 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북해를 개척하는데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역학 관계를 잘 이용한다면은 그 어려운 국제 관계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현명한 판단, 전략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루저는 누구예요? 루저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니, 얘 간단하게 생각했어. 네. 아무리 봐도. 맞아요. 그냥 뭐가지만 떡 따내고 이란 정권 교체해놓고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으면 승전가 그냥 하늘 높이 부르면서 11월 중간선거 치른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굉장히 세상이 부담이 그렇게 되고요. 안 돌아가, 근데. 중간선거 앞두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트럼프가. 그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급진적인 개혁, 어떤 급진적인 조치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례만 하더라도 정도전이 개혁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였겠죠. 마두로처럼 한 명 딱 제거하고 정권을 바꾸면 딱 되겠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란의 그 역사적인 배경, 그들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서 오히려 이란 시민들이 봉기하는 것을 측면으로 좀 후원하고, 그리고 그 이란 신정 체제의 불합리성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조금 시간은 걸렸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란의 체계가 전복이 되면서 친미 정권으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현재보다는 훨씬 컸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메네이가 나이도 많고 네. 이제 좀 무너질 단계까지 왔는데 괜히 건드려놔가지고 그리고 신정체제에서는 네. 부자 세습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무스타파가 오히려 정권을 잡는 맞아요. 그런 역효과가. 하메네이가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 차남을. 우리가 이란을 뭐 응원할 이유가 없는데, 네. 없는데 이상하게 국민적 정서가. 예. 이거 전쟁을 지킨 놈이 좀 미우니까. 네. 그 은근히 또 지원하는 심정이 발동을. 이란 하메네이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자국민을 한 60만 가까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했고, 근데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가 나면 이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또 명분을 줬잖아요, 거기다가. 하여튼 세계가 이상하게 어떻게 이게 흘러가지고 분위기가 그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 중원의 무림들이 그냥 활개치는 세상이 됐고.
버렸어요. 유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네. 국제 협력 체제가 가동되는 게 없어. 네. 그냥 칼참 무림의 고수들만 그냥 하늘을 휙휙 날아다니면서 지금 무협지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현실주의 정치 이론의 토대가 된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홉스가 쓴 책 중에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닷속에 사는 어마무시하게 큰 괴물이거든요. 그러면서 홉스가 주장한 것이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다. 그래서 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정리하고 통제하려면은 강력한 어떤 지도자, 강력한 어떤 세력이 필요하다. 그게 곧 국가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로 이러한 관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냉전이 종식된 이래로 미국이 그 역할을 해왔어요.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다른 사람들 못 나오게 조폭이 아주 센 조폭이 있으면 거기에 잡범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역량 자체도 줄어들고 그런 역할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세계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우리 동남아에서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분쟁, 또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우리도 중심을 잘 잡고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쟁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우리나라 국익을 잃지 않고 국격을 잃지 않고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세계 정말 많은 인류가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닥칠 더 힘든 생상황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슬기롭게 또 극복해 나가야겠죠. 네. 네. 앞으로도 많은 말씀해 주시고 국가 전략에 또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네.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